안녕하세요.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지금은 저희 가족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서로 웃으면서 즐겁게만 지내고 있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러다 누구 하나 제대로 큰일 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순간을 저희 시아버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지금부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저희 가족이 겪은 이야기들을 천천히 풀어나가 보려고 해요. 그럼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부모님 아래서 부족함 없이 성장했어요. 비록 엄청난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늘 저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잘 챙겨주셨어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회사가 있다는 건 어린 시절의 제게는 신기하기도 하고 멋져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 회사를 물려받아 직접 운영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워낙 소규모이다 보니 부모님께서는 늘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 하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미야, 엄마랑 아빠는 네가 회사를 물려받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 저는 정말 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을 해보고 싶어요. 되게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엄마랑 아빠가 멋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회사는 재미로 운영하는 게 아니야. 그 밑에 딸린 직원들도 생각을 해야 하고 또 직원들을 거느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 같은 것들도 생각해야 하고 엄마랑 아빠도 가끔 이 일을 시작한 걸 후회하곤 한다. 그러니까 선미 너는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예 아빠가 뒤에서 아주 팍팍 밀어줄게. 부모님 눈에는 제가 굳이 가업을 이어받아 고생하는 것보다는 제 적성과 흥미를 찾아 자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더 바람직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점차 생각을 바꾸게 되었고, 결국 제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시도를 해본 끝에 디자인을 공부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셨고, 덕분에 저는 디자인 전공을 살려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졸업 이후에는 운 좋게 한 디자인 회사에 취업했고, 그곳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가기도 하고, 부족한 건 배워가면서 조금씩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첫 직장에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희 회사의 팀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업무에 관련해서만 대화를 나누다가 회식 자리에서 대화를 편하게 나누면서 서로 호감을 가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에 대한 열정이 엄청난 사람이었고 동시에 저를 항상 살뜰히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남편의 집안이 생각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점이었지요. 시아버지께서는 수백억 대의 자산을 보유한 분이셨고 연매출 1,500억 원 정도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라 하시더라고요. 보통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규모가 그리 큰 건 아니구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매출 규모만 보면 사실상 웬만한 대기업 못지않구나 싶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저를 만나는 동안 이런 부분을 전혀 티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혹시 내가 미리 말 안 해줘서 화난 거야? 미안해. 나도 생각이 다 있었어. 괜히 자기가 신경 쓰고 그럴까 봐 말을 못했던 건데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미안.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어떻게 보면 비교가 좀 될 것 같았어. 우리 집은 부모님이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시는 거 빼면 그냥 평범한 집인데 자기네 집은 그게 아니니까 괜히 수준 안 맞다고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까 봐. 아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런 걱정을 왜 해? 난 또 괜히 걱정했네.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 우리 부모님 그런 분들 아니시니까.
하지만 저는 시부모님을 처음 뵈러 가기 전까지도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어요. 우리 아들이랑 어울리지 않으니 당장 헤어지라며 돈 봉투를 내미는 상황이 연출되는 건 아닐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상상은 말 그대로 쓸데없는 것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어요. 괜히 제가 긴장을 할까봐 유쾌한 농담을 하시며 분위기를 풀어주시기도 하셨죠. 반면에 시어머니께서는 첫 만남에서부터 약간 다른 분위기를 풍기셨어요. 실은 남편이 외동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외동아들이라면 결혼을 통해 아들을 뺏긴다는 생각을 지닌 시어머니가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처음 만났으니 이건 당연히 물어봐야겠지.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셔? 저희 부모님은 작은 회사 운영하고 계세요. 직원도 몇 없고 그냥 작게, 정말 작게 운영하고 계셔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애매하네요. 어머, 이왕 사업을 하실 거면 좀 크게 하라고 하시지. 그래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가씨 연봉은 얼마야?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격차가 너무 나면 좀 그렇잖아. 요즘은 맞벌이도 수준이 맞아야 한다는데. 아이, 당신은 첫 만남에 무슨 그런 걸 물어보고 그래. 적당히 해. 요즘 사람들은 그런 질문하면 도망간다 그러더라. 당신 혁진이 장가 보내기 싫어? 평생 노총각으로 살아야 정신을 좀 차리겠어. 아니 내가 뭐 싫다고 했어요. 그냥 궁금하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가족 되면 다 알게 될 거 미리 물어보는 게 뭐 그리 문제되는 일이라고. 솔직히 시어머니의 질문이 조금은 당황스럽긴 했지만 나중에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께서 넉넉한 환경에서 귀하게 자란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행동들을 어느 정도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듣자 하니 시어머니의 큰아버지는 외교관이셨고 삼촌은 차관을 지내셨다고 하더군요.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만 자란 온실 속 화초, 딱 시어머니에게 어울릴 만한 타이틀이었죠. 다행히도 그날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와 남편이 적절히 대화를 끊어줬기에 분위기가 지나치게 엉망이 되거나 부담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상견례도 무난히 잘 끝났고 결혼식 준비도 큰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어요. 아버님께서 세심하고 자상하신 분이라 저를 여러모로 잘 챙겨주셨고 남편 역시 저를 배려해 줬기에 마음 한 구석에 자리하던 걱정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결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가장 크게 신경이 쓰인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제게 전화를 걸어오셨고 문자를 하시는가 하면 저와 남편이 생활을 하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시곤 했어요. 얘, 너희 아침밥은 꼭 챙겨 먹는 거지? 우리 혁진이는 자라는 동안 단 한 번도 아침밥을 걸러본 적이 없어. 그런 건 마누라가 살뜰하게 챙겨줘야 한다. 그리고 특히 밥은 쌀밥 말고 잡곡밥. 잡곡밥을 먹어야 해. 우리 혁진이가 잡곡밥을 무진장 좋아하거든. 네, 어머님. 저희 아침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고 메뉴도 매일매일 바뀌고 있어요. 어느 날은 과일 먹고 나갈 때도 있고 어느 날은 샌드위치, 어느 날은 밥이랑 찌개 이렇게 해서 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혁진 씨 쌀밥도 생각보다 잘 먹던데요? 어머, 과일이랑 샌드위치가 웬 말이니? 아침부터 과일이랑 빵 먹으면 당 수치 높아지는 것도 몰라? 특히 쌀밥이 당 수치를 얼마나 높이는데. 그러다가 혈당 스파이크 오고 당뇨 생기는 거야. 너는 젊은 애가 건강에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셔서 제가 그런 부분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 아주 박사 수준이라니까요. 어쩌면 어머님보다 제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도 식사 잘 챙겨 드세요. 며느리의 기강을 잡으시려는 시어머님의 모습에 저는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기가 약하다거나 남의 말에 순순히 고분고분 고개를 조아리는 타입이 아닌 할 말은 똑 부러지게 하자는 주의였거든요.
물론 말을 들어야 할 땐 잘 들었지만 저렇게 대놓고 비꼬는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모른 척 뻔뻔하게 대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님은 제게 대놓고 맹랑하다고 하셨고 저는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다고 말하곤 했답니다. 이런 어머님과 달리 아버님은 오히려 제게 긍정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남편 회사 생활은 물론이고 제가 디자인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도 궁금해하시며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아버님께서는 엄청난 부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삐뚤어진 우월감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오히려 늘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끔은 저희에게 인생에 대한 조언도 해주셨어요. 그런 아버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런 어른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 신혼 생활은 아주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솔직히 가끔씩 일어나는 어머님과의 갈등이 유쾌하지만은 않았지만 외아들을 장가 보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며느리에게 질투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상황을 유하게 넘기곤 했어요. 솔직히 거기에 꽁안이 불만을 품으면 잘 풀릴 것도 꼬이고 싸움만 생기고 그러다 보면 감정만 상하고 피차 서로 피곤해진다는 걸 알기에 쿨하게 마음을 비워냈죠. 그것만 제외하면 남편도 제게 잘했고 아버님도 제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무난히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시댁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을 자주 드나든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시부모님을 뵈러 들를 때마다 집안에 묘하게 싸늘한 공기가 감도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요. 특히 남편의 표정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어두워졌고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일에도 제대로 집중을 못해서 시도 때도 없이 지적을 당하질 않나. 얼빠진 표정으로 모니터 앞에서 넋을 놓고 있다가 회의 시간을 놓치질 않나. 오죽하면 팀원들이 제게 조심히 다가와 저희 부부의 사이를 묻고 갈 정도였어요. 이렇게 보고만 있다가는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다 못한 저는 어느 날 남편을 붙잡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계속 참고 참다가 묻는 건데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지? 왜 이렇게 정신을 빼놓고 살아? 회사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우리 부부싸움 했니? 그래서 저렇게 표정이 안 좋니?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겠어? 아니 무슨 일은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요즘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미안해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내일 내가 직원들한테 제대로 해명할게. 해명? 무슨 해명? 그리고 당신이 진행하던 프로젝트 그거 이미 지난달에 김 팀장님한테 넘어간 건이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나 당신 와이프 되는 사람이야. 직장 동료이기 이전에 가족이라고 가족. 다른 사람들 눈은 다 속일 수 있다 쳐도 내 눈은 못 속여. 그러니까 빨리 사실대로 털어놔봐. 무슨 일 있는 거 맞지? 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계속 정신이 빠져 있는 건데? 남편은 한참을 입술을 뗐다 붙였다 하며 망설이다가 결국 제게 아버님의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적잖게 당황했어요. 분명 아버님께서는 재산이 아주 많고 회사도 남부러울 것 없이 탄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 큰 위기가 찾아왔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이 일이 몇 개월 전부터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야기를 들은 직후에는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어요. 쉽게 말해 단순 재정난 정도겠거니 싶었죠. 규모가 큰 회사들도 한 번쯤은 어려움을 겪는 걸 숱하게 뉴스에서 봐왔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께서 투자를 잘못하신 뒤부터 자금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게 됐고 어떻게든 손해가 나는 것을 막아보려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 부도가 나는 걸 막고 계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그렇게까지 힘들어하고 계실 줄은 전혀 몰랐어. 왜 진작에 이야기를 안 해줬어? 이야기해줬으면 나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을 텐데 혼자서 계속 고민하고 마음 쓰셨을 거 생각하니까 괜히 속상해.
나도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하시는 줄 몰랐어. 솔직히 아버지도 이런 얘기를 쉽게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하시기는 좀 어려우셨을 거야. 가장의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잖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버님께서 막대한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사업이라는 게 안 좋은 흐름을 타면 무너지게 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게다가 저는 이제 이 집안의 며느리이기도 하니 마냥 남 얘기라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화를 걸어 위로를 해드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보통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들은 기업 회생 절차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다고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나마 아버님께서 힘을 좀 내시고 닥친 문제들이 원활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지 딱 일주일째 되던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한창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에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전화를 거신 분은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어요. 평소에 제게 전화도 거의 걸지 않으시는 어머님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전화를 거셨을까 생각하다가 순간 안 좋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고민할 새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어요. 혁진이 얘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다니. 아우 얘 너 빨리 병원으로 좀 와야겠다. 너희 시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니 이런저런 설명할 시간 없다. 빨리 혁진이 데리고 병원으로 와. 아버지가 자주 가시는 병원이라고 하면 바로 알아들을 거다. 순간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기에 생각을 할 겨를조차 없었죠. 마침 회의를 끝내고 나오는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고 저와 남편은 급히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조퇴한 뒤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에도 아버님께서 심각한 병이 아니기를 간절히 빌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병원에 도착해 보니 아버님께서는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병명은 뇌졸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나 과로가 원인이 되어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아버님의 의식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 누구도 아버님의 건강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죠. 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도 중요하지만 병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그 소리를 듣고 절망에 빠졌지만 지금 이 순간 제일 놀라고 당황하셨을 어머님을 위로하는 것이 먼저라 생각해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버님 쓰러지셔서 많이 놀라셨죠? 그래도 워낙에 건강하셨던 분이시니까 금방 자리 털고 일어나실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놀라긴 무슨.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 요즘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충분히 치료도 할 수 있을 거고 뭐 의사 선생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시겠지. 걱정 같은 거 안 한다. 해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고. 어머님의 말투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습니다. 보통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지면 아무리 정신력이 강하고 냉정한 사람이라도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너무 담담해 보이셨어요. 당장 아버님이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의아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원래 이렇게 강한 분이셨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부터 기약 없는 아버님의 병간호가 시작됐어요. 중환자실 특성상 간병인을 따로 들이기도 쉽지 않아서 어머님과 저 남편이 교대로 간호를 하기로 했어요. 제가 솔직히 병간호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 걱정이 많았지만 별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누군가는 돌봐야 하고 가족이니까 당연히 내가 해야지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남편도 저와 생각이 같았기에 정말 성심성의껏 아버님을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어머님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병간호를 하시기는 하시는데 어딘가 영성이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가령 제가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아버님의 상태가 호전되었는지를 여쭤보면
어머님은 들어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라며 퉁명스럽게 대꾸하곤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이 간호를 하겠다고 하면 이런 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머님, 왜 제가 아버님 병간호를 하는 게 당연한 게 되는 거예요? 혁준 씨는 아버님 아들이고 저는 며느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게 맞죠. 세상에, 한 지붕 한 아래 한솥밥 먹고 사는 식구끼리 그런 게 어딨어. 바쁜 사람은 일에만 집중하고 비교적 한가한 사람이 거기에 더 시간을 쏟는 게 맞는 거지. 이러다가 우리 아들 업무에 지장이라도 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책임질 거냐고. 그만하세요, 어머니. 집사람 말이 맞아요. 당연히 제 아버지니까 바쁘더라도 시간이 될 땐 제가 간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누가 간호를 더 하고 말고 그런 걸 왜 따져요. 당장 아버지가 의식을 언제 되찾으실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러지 좀 마세요. 사실 저는 어머님이 회사에서 일하는 남편 대신 제가 좀 더 아버님께 신경을 써주길 바라시는 마음 정도는 이해했습니다. 문제는 말투나 태도가 너무 퉁명스럽고 거기에 제가 병간호를 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신다는 점이었어요.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아슬아슬함이 이어지던 어느 날 퇴근 후 병원으로 가던 중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됐어요. 어둠이 짙게 깔린 늦은 시각이라 병원 로비에도 별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에서 통화를 하는 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설마 내가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듣는 건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는데 저 멀리 화장실 쪽의 구석에서 어머님이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계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라면 통화 내용이 들리지 않는 것이 정상이겠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저도 멀찌감치서 선명히 들려오는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들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냐고? 아무도 없어. 아유, 말도 마. 병자 간호하는 게 어찌나 힘든지. 게다가 의식도 없고 씻지도 못하니까 몸에서 냄새도 나는데 자기는 그 냄새 못 맡아봤지? 진짜 정신이 번쩍 든다니까. 그래도 계획은 다 세워뒀으니까 실행만 하면 돼. 그러면 내 인생도 완전히 활짝 피는 거야.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길 잘했어. 나 자기랑 새 출발할 생각에 이게 너무 가슴이 뛰어. 내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도무지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들으면 안 될 내용, 보면 안 될 장면을 본 것 같아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는 목소리와 계획을 말하는 목소리를 몇 번이고 곱씹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농담이거나 착각으로 넘길 수준은 아니었어요. 저는 순간 여기서 들은 걸 어머님께 직접 여쭤봐야 하나 아니면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라는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기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일단 자리를 피해 중환자실 쪽으로 올라갔고 중환자실 복도에 도착해서는 어머님이 올라오시길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사실 저는 아예 현실을 부정해 보려고도 했어요. 어머님이 가끔씩 트러블을 일으키시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쓰러진 아버님을 두고 바람을 피시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제 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싶었죠. 하지만 가슴은 두근두근 뛰고 머리는 벌써 어떤 비극이 저희 가족을 덮쳐올지에 대해 5만 가지 상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약 10분 남짓한 시간을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자 어머님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어머님께 다가갔어요. 어머님은 애써 살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제 얼굴을 보시며 인상을 확 찌푸리셨죠. 어머님, 이제 오셨어요? 저 어머님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뭐야, 너 언제 왔어? 아까까지만 해도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좋은 일 있니? 기분 나쁘게 싱글벙글 혼자 웃고 난리야. 온 지 20분도 안 됐어요. 저 정문으로 들어왔는데 너무 어두워서 못 보셨나 보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식사하고 오신 거예요? 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드시지. 그리고 어머님 뵈니까 반가워서 그렇죠. 참나.
아니 너 오늘 뭐 나사 하나가 빠져도 제대로 빠졌나 보다.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말을 하고. 밥을 먹고 우든 말든 그것까지 네가 알 거 없다. 그나저나 이제부터 너희 시아버지 병간호는 너 혼자 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이제 여기서 깔끔하게 손을 때련다.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버님 병간호에서 손을 떼신다니요? 그러면 저희끼리 병간호를 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당연히 있지. 내가 집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언제까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하냐 싶더라. 아니 신세 한탄이 얼마나 되던지. 솔직히 말해서 나 이 사람 병수발 들어주면서 내 말년 보내려고 결혼한 거 아니다. 똥 냄새 맡아가며 몸에서 이상한 쿰쿰한 냄새 맡아가면서 이 고생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나 이제 새 인생 살고 싶을 뿐이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도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지신 거 아니잖아요. 아버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세상에 의식 없이 누워있는 사람 기분까지 내가 배려를 해줘야 하는 거니? 나는 그러기 싫다. 그리고 우리 혁진이한테 병간호하라고 떠넘길 생각하지 마라. 우리 혁진이 귀한 외동아들이야. 제 아비라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던 걸 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수발들라고 하면 걔도 사람인지라 힘들어할 거다. 그러니까 너 혼자 네 시애비 똥수발 들어가면서 잘 먹고 잘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간다. 저는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한 집안에서 수십 년은 함께 살았을 부부일 텐데 아버님이 이렇게 쓰러진 상황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시겠다니요? 도저히 저의 상식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끔찍이도 생각하면서 저는 병수발을 드는 게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어머님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재빠르게 로비 쪽을 향해 뛰어나가셨습니다. 저는 뒤늦게 어머님을 쫓아갔지만 왕년에 달리기를 하셨는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정문 앞에서 혼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이 완벽하게 박살이 나버렸지만 어찌저찌 아버님의 병간호를 끝내고서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극도의 허무함에 사로잡혔습니다. 머리도 마음도 시끄럽게 뒤엉켜서 걸으면서도 정신을 차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을 거야. 나도 지치는데 어머니는 오죽했겠어. 그냥 우리끼리 아버지 병수발 되자. 자기는 너무 화내지 말고. 여보,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님이 도망가셨다고. 당신이랑 나, 그리고 아버님 두고 도망가셨다니까? 아니 말이 되는 상황이야 이게? 나는 몇 번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은 이해가 돼? 아니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 간간히 교대를 하는 나도 피곤하고 힘든데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니는 오죽하셨겠냐고. 그리고 당신이 들은 통화 내용도 솔직히 정확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자. 응? 그냥 바람 쐬러 가신 거겠지. 사람이 마음이 복잡해지면 막 바람도 쐬고 싶고 바다도 보고 싶고 그런 법이잖아. 당신은 그런 입장이구나. 나랑은 너무 다르네. 알겠어. 당신은 그럼 어머님 이해하고 살아. 나는 이해 못하겠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아버님 병수발 나 혼자 다 들 테니까 당신은 일에나 집중하면서 지내. 뭔 일 있으면 내가 알아서 말해줄 테니까. 남편은 이렇다 할 대처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정작 뭐가 미안한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아버님은 한평생 가족을 위해 일해 오셨을 텐데 쓰러지고 나서 아내에게도 버림을 받고 남편도 아버님 편을 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어머님을 이해한다고 하니 저라도 나서서 아버님 곁을 지켜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혼자서 아버님을 간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몸이 고단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속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버님이 의식을 찾느냐 마느냐였기에 저는 어떻게든 제 감정을 눌러가며 아버님을 간호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저를 거들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남편에 대한 마음이 아직 완연하게 풀리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평소와 같이 야근까지 마치고 병원으로 향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 물수건으로 아버님의 몸을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동안 아무런 미동도 없었던 손가락이 벼랑간 꿈틀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놀라서 고개를 들자 눈을 꼭 감고 계셨던 아버님께서 눈을 번쩍 뜨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란 나머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중환자실임을 깨닫고 입을 틀어막은 다음 급히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곧바로 달려오셔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시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의식을 되찾으신 건 기적에 가깝습니다. 아직까지는 말을 원활하게 하신다거나 걸음을 걷고 손을 사용하시는 것이 좀 어려우실 테지만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정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깨어나 주셔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님은 그런 저를 보시더니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주셨고 떨리는 손으로 제 눈물을 겨우 닦아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부탁하실 게 있다는 듯 어눌한 발음으로 말을 꺼내셨어요. 처음엔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지만 곧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제게 통장 잔고와 시댁 서재에 있는 금고에 돈이 있는지를 살펴봐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금고 안에 들어있는 돈은 회사 자금으로 유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상을 떠나실 때 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저희에게 물려주는 용도로 차곡차곡 모아두신 비상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통장은 서재 책상의 두 번째 서랍에 있고 자물쇠로 잠겨 있다며 자물쇠 열쇠와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서 제게 꼭 확인을 해달라고 당부에 또 당부를 하셨어요. 네, 알겠어요, 아버님. 제가 꼭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고 계셔야 해요. 아셨죠? 혹시나 편찮으시면 바로 의사 선생님 호출하시고요. 우리 며느리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거든 꼭 연락을 해야 한다. 알겠지? 아버님은 제 손을 살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 안타까워서 마음이 아파서 저는 또 한바탕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렇게 저는 곧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으로 향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어요. 혹시나 어머님이 떠나는 길에 아버님의 재산에 손을 댔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런 걱정과는 달리 예상외로 서재는 아주 깔끔했습니다. 서재 서랍 속 아버님의 통장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금고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열려 있지는 않았지만 무언가에 여러 차례 찍혀 있는 흔적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그 흔적을 보자마자 단번에 어머님이 한 것이라는 걸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금고는 어지간해서는 잘 파괴되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셔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부랴부랴 서랍 속에 들어있던 통장과 금고 안에 들어있는 인감, 돈을 가방 안에 챙겨 들고서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집안에 또 가지고 갈 만한 것이 없는지 몇 번을 확인하고서야 집을 나설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후 가방 속에 넣어온 것들을 모두 아버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해드렸어요. 아버님께서 의식이 없으셨던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최대한 충격을 받지 않으실 수 있도록 풀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부 들으신 아버님께서는 의외로 덤덤하게 반응하셨어요. 놀라지도 그렇다고 분노하지도 않은 채 아주 덤덤하게 받아들이셨죠. 그 모습을 보고서 한편으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의 동반자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
의식을 잃은 동안 배신을 하고 바람을 피다니. 저는 몇 번을 생각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는데 아버님은 겉으론 덤덤한 척 하셔도 속은 썩어 문드러지시겠구나 싶었어요. 아버님, 어머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전해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래요. 그래도 아버님 금고나 그런 거에는 피해가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불안했거든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가시면서 아버님 돈까지 건드리고 가셨을까 봐. 아니다.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네가 나를 돌보느라고 고생이 정말 많았다. 고맙다. 고마워. 그리고 아버님은 자신이 의식을 되찾은 이상 이제는 손 놓고 당하기만 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의 정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가족 싸움으로 불이 더 크게 번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아버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에 크게 신경이 쓰이지는 않았어요. 이후 저는 남편에게도 아버님께서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급히 해외에 출장을 나갈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병원으로 찾아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아버님께서 의식을 찾은 것에 대해 기뻐했어요. 그리고 귀국을 하면 곧바로 병원으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식을 완벽하게 되찾은 아버님은 열심히 재활 치료에 임하셨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휴직계를 내고 아버님 옆에서 부축을 해드리기도 하고 걷는 운동을 도와드리기도 하면서 아버님께서 하루빨리 회복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어요. 그리고 출장이 끝나 한국으로 돌아온 남편도 회사 스케줄을 조절해가며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자 아버님의 몸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어요. 아직 부축이 필요하긴 해도 걸음을 걷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고 어눌했던 언어 능력도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본격적으로 몸 상태가 제 자리를 찾아가자 아버님께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바로 아버님을 전담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었어요. 변호사님, 혹시라도 누군가가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각하려 든다거나 혹은 제 명의의 금융거래에 손을 대는 사례가 보인다면 바로 연락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대표님? 제가 몸이 안 좋아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넘어갈 만한 일은 아니어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은 한결 편안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회사 문제로 몇 개월 전 변호사를 선임했었는데 해당 변호사님을 통해 많은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제발 긁어부스럼 만들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솔직히 떠났으면 그냥 깔끔하게 떠나야지. 돈에 손을 대는 건 너무 양심 없는 짓이잖아요. 그런데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변호사님 측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려는 시도는 없었지만 은행 계좌에서 돈을 빼가려는 흔적이 여러 번 남았다는 겁니다. 이미 숱한 출금 시도로 계좌가 다 잠겨버린 상황인데도 꾸준히 출금을 하려고 한 것이었죠. 비밀번호를 워낙에 많이 틀려서 계좌가 잠겼는데도 비밀번호를 풀어보려고 몇 차례 시도가 있었더라고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정식 수사 요청하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습니다. 한두 차례가 아니라 수십 차례 시도를 해내요 보니까. 이거 완전 악질인데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를 누군가한테 넘겨준 적도 없고요. 일단 신고를 하는 건 나중 문제고 우선 제가 가진 모든 계좌의 자산 동결을 요청하겠습니다. 계좌를 모두 묶어놓으면 나중에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잡아들이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산 동결은 계좌나 부동산, 주식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법원의 보호 아래 둠으로써 누군가가 비밀번호나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알아내더라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막는 절차였어요.
저는 처음 듣는 방식이었지만 아버님 입장에서는 당장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더불어 아버님은 변호사님에게 이혼 서류까지 준비해 달라고 의뢰하셨어요. 어머님이 다른 사람과 바람까지 피우며 도망을 가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 완벽하게 미련을 버리신 거였죠. 단지 그 서류를 직접 어머님의 얼굴을 보고 건네는 것조차 싫으니 변호사님께서 연락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단호한 결정을 내리신 아버님이 못내 걱정이 되었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마음 많이 불편하시죠? 불편하지. 한 지붕 아래서 몇십 년을 같이 쓴 사람인데. 근데 내가 쓰러져서 죽을 뻔했는데도 이 재산만 노리고 다른 남자랑 새 출발을 하겠다며 도망친 사람이 뭔 가족이겠냐.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깔끔하게 놓아줘야 뒤탈도 없는 법이야. 저희 아버님 정말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 저라면 감정이 앞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아버님은 오히려 담담하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도 어머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하게 어머님이 힘드셔서 잠깐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셨나 보다 생각했던 남편이었는데 어머님이 실제로 재산을 빼돌리려 하고 바람까지 피우면서 도주를 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나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엔 믿기 힘든 듯 강하게 부정하더니 제가 병원 로비에서 듣게 된 통화 내용이며 어머님이 제게 말해주셨던 것까지 조목조목 말해주니 결국 모두 다 믿어주더라고요. 미안해. 그때 나도 너무 정신이 없고 힘들었어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나 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 아이, 어머니가 정말 그런 짓을 하셨다니. 참,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심지어 난 현장에서 그 통화 내용까지 직접 들었으니 오죽했겠어? 그래도 지금이라도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여보.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충격 받으셨을 아버지께도 죄송해요. 아들이라고는 하나 있는 게 정신도 못 차리고. 아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런 걸로 일일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서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셋은 이제 한편이 되어 이 상황을 수습하자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틀 정도 지난 어느 날 변호사님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행에서 누군가 은행 보안카드를 사용해 출금을 시도했다는 것이었어요. 이미 계좌는 동결된 상태라 실제로 돈을 뺄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 출금 자체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각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아버님이 쓰러졌을 때 미처 지갑을 챙기지 못했기에 그 지갑은 집에 있었고 거기에 손을 댈 사람은 어머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은행에서 그 사람을 잡아둘 법적 권한은 없어서 그냥 돌려보냈다고 해요. 필요하면 CCTV 영상을 넘겨주겠다고 하니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선 어떤 사람인지 살펴봐주고 얼굴이 특정된다면 저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누구인지 확인이나 좀 해보게.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변호사님은 아버님께 CCTV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있는 캡처 사진까지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돈을 뽑으려고 했던 사람은 어머님이 맞았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머릿속에 딱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어요. 범인은 범행 장소에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 막상 현실에서 일어나니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어머님도 대단한 것이 여러 번 출금을 시도하다 실패했을 텐데도 또다시 시도하려 은행까지 온 걸 보면 바람을 핀 상대와 도망을 가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어지간히도 급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바로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원래 범죄자들은 실패했어도 될 때까지 다시 시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다음번에 어머님이 또 출금을 노리고 은행에 방문하면 그때 현장 검거를 하겠다고 하시더군요. 이른바 덫을 놓고 기다린다는 전략이었죠. 그래서 은행 측에도
만약 그 사람이 다시 보안카드를 들고 오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주고 전화도 달라고 부탁해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예상했던 대로 어머님은 정말 다시 은행에 나타났습니다. 계좌가 동결된 줄도 모르고 계속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안 된다고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어머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직원들은 곧바로 경찰을 호출했고 그렇게 어머님은 현장에서 경찰에게 체포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경찰서에 계시다는 연락을 받고서 아버님 저 남편 그리고 변호사님은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아버님은 아직 거동이 원활하지 않아 휠체어를 타고 오셨고 저와 남편은 그 옆에서 시중을 들며 동행했어요. 어머님은 처음엔 억울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아버님이 휠체어에 탄 모습으로 등장하자마자 말문이 막힌 듯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남편 또한 환멸난다는 표정으로 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으니 어머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길 여지가 없었겠지요. 아니, 나는 잠깐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뿐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어? 우리 경찰관님들도 내 입장이 되면 다들 날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아이, 저 아무리 힘들어도 평생 같이 산 남편의 뒤통수를 치지는 않죠. 남편이 의식도 없는 상황에서 바람도 피지 않을 거고요. 혁진아,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이 엄마는 정말 억울해. 응? 네가 엄마를 제일 잘 알잖아. 어머니, 정말 추해 보이시는 거 아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잘못하신 건 인정을 좀 하시라고요.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어머님은 결국 무릎을 꿇고 저희 식구 앞에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환자 간호가 너무 고되어서 기댈 곳을 찾다 보니 바람까지 피운 것 같다는 변명을 줄줄이 늘어놓더군요. 하지만 이미 되돌리기엔 너무 먼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를 불법으로 이용해 출금을 시도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성립했고 거기에 더해 아버님을 배신하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범죄 혐의에 작용됐어요. 결국 어머님은 재판까지 넘어가 최종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아버님과의 이혼도 피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재산 분할도 거의 받지 못했으니 말 그대로 어머님은 횡재를 노리려다 개털이 되어버린 셈이었죠. 사건이 마무리된 후 아버님은 꾸준히 재활 치료에 전념하셨습니다. 힘든 과정을 잘 이겨내셨기에 이제는 어느 정도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휠체어나 목발 없이도 어느 정도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한 가지 더 결심을 하신 것이 있었는데 사업에는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여태 있었던 일들로 인해 꽤 큰 충격을 받으신 것이겠지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님께서는 저를 불러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나는 이번 일이 다 네 덕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너한테 선물을 주려고 해. 내가 혹시나 만에 하나의 상황을 대비해서 금고에 모아두었던 돈의 3분의 1 정도를 너한테 선물로 주려고 한다.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힘들게 벌어서 모아두신 돈일 텐데 그 돈을 왜 저한테 주세요? 다른 의미 있는 곳에다가 쓰시든지 아니면 아버님께서 쓰고 싶은 곳에 쓰세요.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옷도 사 입으시고 저는 정말로 괜찮아요. 네가 곁에서 있어주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다 망가졌을 거다. 내가 가진 돈 네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니 내 선물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다오. 내가 정말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거니까. 끝까지 그 돈을 거절하려 했지만 아버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돈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버님께서 주신 의미 있는 돈이었기에 뭔가 뜻깊게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돈을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과 절대 잘 산다고 잘 살아왔다고 떵떵거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잃어버린 건 단순히 돈뿐만이 아니라 평생 의지할 수 있는 가족과 본인 스스로에 대한 신뢰였어요.
반면 저희는 아주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섰습니다. 어머님이 빠진 빈자리는 아프긴 해도 그 자리를 저희 식구끼리의 건전한 사랑과 배려로 채워가면 되겠지요. 그리고 저는 언젠가 어머님이 어떤 식으로든 깨달음을 얻어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